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선생님들 지방직 지난주 토요일 시험 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또뭐 오늘 이렇게 현강에 나오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는 제가 하원을 통해서 이미 토요일 날 전달을 했는데,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을 비교해보면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기조를 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올해 국가직 시험보다는 또 지방직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렵다는 개념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이제 평균 점수나 문항에 따른 문항의 곤란도를 정확하게 추정해야지 우리가 문항이 어느 정도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쉬웠다.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시험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쉽다 어렵다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항의 곤란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문항의 진술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졌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은 조금 생소한 학자들이 조금 언급이 되었거나, 혹은 우리가 평소에 질문하지 않았던 형태의 내용들을 물었거나 하는 방식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제를 해설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그래서 에디 모형과 디겐 캐리 모형은 체제적 접근의 수업 설계 모형, 즉 우리가 ISD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ISD 모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에디와 디겐 캐리 모형이고, 에디와 디겐 캐리 모형은 실제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교육 방법의 공학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론 중에. 그래서 이번에는 에디가 출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 디겐 캐리 모형이 출제가 되어져. 여기 보면 체제적 교수 모형으로 하면, 일단은 체제적 교수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디 모형과 디과 캐리 모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들어 놓은 체제적 교수 모형도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에디 모형과 디겐 캐리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ISD 모형입니다. 그런데 요구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및 상황 분석,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라 볼 수 있고, 4단계부터 수행목표 진술, 평가 도구, 교수 전략, 그래서 쭉 보니까 10가지 단계로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10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건 디과 캐리 모형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에디 모형은 몇 단계죠? 4단계로 체제적 접근에 의한 교수 설계 모형을 제안합니다. 글레이저 모형은요? 죄송합니다. 4단계가 아니죠. 5단계죠. 예, D니까. 자, 글레이저 모형은요? 몇 단계로? 그래서 4단계로, 그렇죠? 그래서 수업 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 진단, 수업 전개, 평가. 그 다음 켈러의 동기 설계 모형은요? 모두 4가지 전략에 기반한 4가지 단계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전체적으로 4가지의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에 관련되어 있다? 수업의 전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 중에 하나예요. 켈러의 모형도. 그래서 4단계입니다. 디과 캐리 모형 10단계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누구나 쉽게 1번 문제를 보시고 디과 캐리 모형을 쉽게 끄집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입니다. 척도 문제는 제가 국가직 실전 모의고사에서 냈었는데 지방직에서는 다루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척도 문제가 나오는데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답은 무슨 척도다? 명명척도입니다. 명명척도는 그냥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정도의 역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척도? 서열척도입니다. 서열척도는 상대적인 순서, 그렇죠? 그 다음 상대적인 순서나 서열만 나타내 줄 뿐이고 다른 어떤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기능은 하지 못해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아예 애초부터 동간이 없습니다. 동간 척도인데 동간이 생겼는데 이 임의의 절대 0점을 가지고 동간, 그래서 비교, 가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간 척도의 문제는 가감은 가능한데 비교에서 승제는 불가능하다. 임의의 절대 0점만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이제 비율 척도가 가장 완벽한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형태의 척도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표준 점수는 다 무슨 척도를 쓴다? 비율 척도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점수, Z 점수, T 점수 같은 다 이 척도죠. 그래서 이거 다 비율 척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율 척도는 가장 완벽한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에서 무슨 척도를 쓴다? 비율 척도를 씁니다. 그래서 가감승제 다 가능하고요. 또 뭐가 가능하다? 네, 임의의 절대 0점과 실제 절대 0점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척도가 비율 척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분류하기 위해서 쓰는 척도, 분류를 위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명명 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2번에 1번입니다. 3번, 우리나라 교육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지방직 시험의 문항의 진술이 올해 지방직보다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초두에 이제 몇 명의 조금 낯선 학자들,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딱 한 사람 크로스 제외를 하고 우리가 다 다루었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한다면 전반부의 문제는 비교적 굉장히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사에 관한 설명도 굉장히 쉽게 문항을 진술해 두었죠. 백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세웠다. 1번부터 틀렸습니다. 그렇죠? 국학은 백제의 국학이 아니라 신라의 국학입니다. 그래서 이미 틀렸습니다. 고구려의 교육기관으로 태학 또 뭐가 있었다? 경당이 있었습니다. 유영호는 반개수록에서 교육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교육제도와 그 다음 서울의 지방 교육제도를 뭐 한다? 교육과정을 일치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단선형 학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육제도의 개혁의 핵심은 단선형 학제입니다. 단선형 학제. 자, 우리나라 18세기 후기에 반개에 의해서 유영원에 의해서 제안한 단선형 학제가 교육제도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단선형 학제를 제안한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서양에 누구예요? 17세기 코메니우스. 그래서 코메니우스도 단선형 학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유형원이 이야기하는 반개수록에서 말하는 교육제도 개혁과 17세기 코메니우스가 이야기했던 교육 개혁을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단선형 학제의 주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근대적 관리학교인 유경공원을 세웠다. 근대적 관리학교죠. 몇 년도에? 1886년도에 유경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경공원의 전시는 뭐예요? 1883년도에 동문학입니다. 동문학이 유경공원이 되고 유경공원이 1895년도에 한성 영어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죠. 3번도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은 평가의 양호도에 관한 문제인데 뭐에 관한 문제다? 공인타당도죠. 새로 개발한 A 시험의 가를 구하기 위해서 공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타당도를 검증한 B검사의 점수와 A 시험의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구분했다. 지금 A 시험과 B검사 점수 획득 시기가 같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기존의 타당도를 검증한, 여기서 의미는 기존의 공인된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예를 주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간차가 생겼다면 공인 타당도가 아니라 예언 타당도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A 검사, X 검사와 Y 검사를 비교할 때 X 검사는 지금 친 시험이에요. 예컨대 이번에 선생님들이 봤던 6월 22일 날 봤던 지방직 시험이 X 검사라면 Y 검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X 검사가 얼마나 타당성이 높은 시험인지, 그러니까 Y 검사는 뭐냐면 Y 준 거는 6월 22일 날 지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실제 공무원의 역량을 5년 뒤에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X검사인 지방직 시험과 5년 이후에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무 역량과의 상관계수를 구한다면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죠. 미래에 측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점수 획득 시가 같다는 건 같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 기존의 타당도를 검증한 비검사니까 공인된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다. 이 구인 타당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심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평가의 문항이 얼마나 인간의 심적 특성을 나타내는 관련된 컴포넌트, 구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 타당도, 목표와 내용 평가 간의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예측 타당도, 이게 이제 예언 타당도겠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의 형태주의 심리학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형태라는 건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전체죠, 형태.
큰 틀이죠, 틀. 그래서 형태주의는 게슈탈트 전체를 나타내는데 학습의 과정에서 통찰도 포함된다. 그렇죠. 누구예요? 쾰러의 통찰학습. A 학습과 B 학습 간의 전체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여다보고 거기로부터 관계를 끄집어내는 게 통찰학습입니다. 통찰학습 우리가 무슨 전이라고 불러요? 위상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찰이란 말을 빼고 위상전이를 포함시킨다 학습의 과정에서 이거 형태주의를 나타냅니다. 지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지각은 우리가 보는 실제와 우리의 지각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도 뭘 이야기해요? 정경과 배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아주 중요한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고요.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래 단순한 부분의 합이 전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분의 합은 단순한 물리적인 합으로서의 전체를 의미하는 전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요소 간의 관계를 전체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추정하는 게 형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게 아니라 부분 간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전체와의 관계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게 형태주의 학습입니다. 이게 이제 4번이 문장이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법적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정의와 선생님들이 많이 풀었던 내용이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한 그래서 평생교육의 몇 개? 6대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6대 영역 그렇죠? 그래서 쭉 있고 모든 형태의 무슨 활동을 말한다? 조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나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외한 조직적인 이게 이제 들어가줘야 되겠죠. 7번으로 갑니다.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동기에 대한 목표 지향성 이론에 따르면 에임스와 메르의 목표 지향성 이론 그래서 숙달 지향이냐 그다음 수행 목표 지향이냐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의 학생이 보여주는 특징과 그다음 수행 목표 학생이 가지는 특징들을 아주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진술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기본적으로 숙달 목표 지향에 있는 학생들은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즐깁니다.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선택하는데 수행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게 싫기 때문에 자신의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과제나 아주 쉬운 과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이미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요. 혹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누가 봐도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을 때 실패해도 자신의 유능감에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운 과제를 선택해서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다? 그냥 나의 유능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도 지금까지 목표 지향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 최근 몇 년간 출제 중에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정책 의사결정 관점은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죠. 관료제 중앙집권적 조직에 적합합니다. 조직 목표 달성의 의사결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이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관료제적이고 중앙집권적 조직에 적합하다. 답은 나왔죠? 합리적 관점입니다.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는 관점을 물었지만 모형을 물었다면 의사결정 모형을 물었다면 합리적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관점입니다. 우연적 관점은요. 말 그대로 조직화된 물질서 조직에서 우연히 어떤 과제, 문제 해결 과제 참여자가 모여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그냥 우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직화된 물질서 조직에서. 그다음 정치적 관점 뭐죠? 갈등과 타협이 일상화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점이 정치적 관점입니다. 참여적 관점은요. 그래서 정치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력의 영향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참여적 관점은요. 잘 중요하죠. 컨센서스.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로 전문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점이 참여적 관점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는 자,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교육 산출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 자, 보니까 인적 물적 자원은 투입 요인이죠. 투입에 비해서 산출을 뭐한다? 극대화한다. 뭐에 관한 개념이에요? 효율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투입은 고정되어 있지만 산출은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혹은 투입은 줄이고 비용은 줄이고 투입 산출 효과는 편익은 높이려고 하는 게 효율성의 원리죠.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국가 재정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죠.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 재정을 가지고 효과 혹은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다. 효율성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효율성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주성의 원리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죠? 민주성의 원리에서 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자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횡이나 독단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그래서 민의를 반영하고, 이거 이제 다 민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키워드가. 그렇죠. 그 다음 합법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법률주의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기회균등의 원리,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뭐를 가진다? 권리를 보장,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이죠. 답은 효율성의 원리에 관합니다. 자, 9번까지 아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입니다. 자, 10번도 어렵지 않았죠. 이상적인 성인의 활동 분석을 통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입니다. 이상적인 성인의 활동 분석에서 무슨 법? 활동 분석법. 그래서 성인의 활동을 모두 몇 가지 인간의 경험을 10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행정에 적용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을 과학적 접근에 의한 혹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했던 사람 누구다? 보빗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빗입니다. 애플은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과정, 특히 미국의 교과서를 구분해 보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진술이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의 진술이 이루어지더라. 백인과 흑인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99%가 백인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배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적 헤게모니의 기능을 학교 교육과정이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뒤입니다. 진보주의 교육,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위긴스 벡타이 역행 설계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역행 설계 모형이 꼭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선지에는 나왔습니다. 역행 설계 모형. 지금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토대가 이 역행 설계 모형입니다. 그렇죠?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해 중심 교육과정. 자, 10번까지 선생님들 풀면서 되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1번입니다. 자, 가와 다의 개인 상담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1번 문제를 보니까 문장이 좀 이제 사례문이 길어져서요. 약간 긴장을 했겠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담자가 하는 말에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까지 귀 기울이는 것이 경청이죠. 그렇죠? 주의 집중이라는 언어적 대화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귀 기울이는 건 경청이죠. 경청이 이루어집니다.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면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비춰주는 기법, 되돌려주는,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 뭐죠? 반영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 반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냥 반영이죠, 반영. 그렇죠. 자,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 외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답은 질문입니다. 질문. 그렇죠. 그래서 경청, 그다음 반영, 그다음 질문 이렇게 우리가 기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직면 이건 이제 언어적 대화 기법에서 가장 위기 상황, 가장 어렵게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언제 직면을 사용한다? 내담자의 진술과 실제 진술과 감정이 불일치, 모순이 생겼을 때, 혹은 현실 상황을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할 때?
부정하려고 할 때, 그렇죠? 모순과 부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직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조화는요, 상담의 구조화는 말 그대로 상담 전체를 계획하는 걸 의미합니다.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상담자의 언어로 뭐 해준 거다?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똑같이 말을 리스테이트먼트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담자가 A라고 이야기했으면 상담자가 A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재진술입니다. 명료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료화는 내담자의 진술을 상담자의 언어로 다시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명료하고, 재진술은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고스란히 따라해 주는 것. 그렇죠? A라고 이야기하면 A, B라고 이야기하면 B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재진술입니다. 자, 11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12번 간접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접교육비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경비다? 교육기회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기회 경비예요.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유실소득을 포함한다입니다. 유실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이 유실소득이죠. 자, 그 다음 비영리기관인 학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비용을 포함한다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일 경우에는 면세 비용. 근데 그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로, 지금 다 요즘 무슨 시대? 건물주 시대잖아요. 그렇죠? 부럽다. 어쨌든 자, 건물주 시대니까 만약에 그 건물을 개인적으로 만약에 월세를 받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공공기관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교육에 사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안 받는 거죠. 재산세 혹은 월세, 거기서 오는 면세의 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 포기하는 거죠.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간접교육비입니다. 자, 학교 건물과 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나 이자도 포함된다. 이것도 다 간접교육비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대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에 몰면서 포기된 소득은 제외한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4번에 해당합니다. 답은.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에 몰면서 포기된 소득은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이것도 포함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포기된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실소득, 포기된 소득은 다 포함하는 게 간접교육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포함된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13번으로 갑니다. 12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서지오바니의 도덕적 리더십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강의에서 주로 특징을 주고 이건 무슨 도덕성이, 무슨 리더십이냐라는 형태의 질문을 했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공과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표를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보긴 했지만 이걸 아주 자세하게 평상시에 늘 들여다본 건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의 결과는 상한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 하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를 묻거나 여기를 물은 게 아니라 여기를 물었어요. 그렇죠? 가를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상한만 봅시다. 기본적으로 서지오바니는 도덕적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하나는 선의, 자, 그 다음 뭐죠? 성공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도덕성을 추구할 것이냐 성공만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조직의 리더십이 달라지는데, 성공만을 추구하면 무슨 조직이 되냐면 가 조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했는데 도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의와 성공이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성공은 높은데 선의는 낮은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무슨 조직이라 부른다? 정략적인 학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정략적인 학교였고요. 자, 그 다음 선의도 낮고요, 성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효과적인 학교인 거예요. 그렇죠?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 리더십이 유의미한 부분은 상한입니다. 그래서 좌상과 좌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여기는 도덕성은 높은데 아직 성공은 하지 못한 조직이에요. 그냥 도덕적인 학교예요. 도덕적인 학교. 그렇죠?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얼마든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이건 무슨 학교죠? 도덕성도 높고 어떤 학교? 효과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학교, 효과적인 학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가를 물었기 때문에 도덕성은 떨어지지만 조직의 목표는 달성한 조직을 정략적인 학교, 그 다음 전략적인 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공만 추구한 학교 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주바니의 개념을 잠깐만 더 보충 설명한다면 서주바니는 하한의 학교보다 상한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효과적인 학교,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 도덕적인 학교, 도덕적인 조직에서 출발하는 게 올바르다. 왜? 도덕적인 학교는 결국 무슨 조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도 이룰 수 있는 도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먼저 성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도덕성을 먼저 선의가 조직 안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영향이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효과적이지만 도덕적인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학교를 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한에 있는 두 조직의 형태가 더 바람직한 형태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리더십을 뭐라 부른다? 도덕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서주바니는 너무너무 중요한 학자였는데 서주바니의 도덕적 리더십을 제안했습니다. 서주바니가 제안한 더 유명한 리더십 뭐예요? 결국 문화적인 리더십이죠. 그죠? 가장 최상단의 리더십입니다. 자, 13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조금만 문제가 있었나요? 크게 문제가 없었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교 컨설팅의 원리입니다.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한다. 말 그대로 자문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따른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자문해 주는 거죠. 이게 자문성의 원리입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지 컨설턴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원리라 부른다? 자문성의 원리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학교 경영자가 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적인 정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원리가 자문성의 원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문성의 원리. 자발성은요? 내가 컨설팅 해줄게. 이런 컨설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컨설팅은 반드시 의뢰인의 자발적인 의뢰에 전제합니다. 이 우리가 자발성의 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의 원리죠. 당연히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컨설턴트들이 갈 텐데 이 컨설턴트들은 실제적인 전문성이나 형식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전문성이란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 예컨대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경력이 아주 오래돼 있다거나 이 형식적인 전문성이죠. 형식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원리, 한시성의 원리, 다른 말로 일시성의 원리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조직에 잠깐 머물고 있다가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여러 가지 투입 요인, 그다음 상황 요인, 투입 요인, 그다음 과정 요인, 산출 요인을 잘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제출해 주고 너희들 조직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리포팅을 해주고 뭐 한다? 떠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성의 원리, 한시성의 원리입니다. 또 무슨 원리도 있었어요? 교육성의 원리도 있었죠. 컨설팅은 뭐도 교육훈련도 포함한다. 이 교육성의 원리 같은 거 다 전문성의 이 컨설팅의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14번 그렇죠. 14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자신 있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5번입니다. 타일러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할 4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일러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타일러는 무슨 목표 모형을 제안했어요? 목표 달성 모형, 목표 중심 모형을 제안했으니까 모든 교육과정 개발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될까? 그래서 그 경험에 따른 무슨 원리? 선정 준거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그 다음 다성과의 원리, 다활동의 원리,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 협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경험이 선정돼야 돼. 맞습니다.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때 조직 원리잖아요.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제안해서 범위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범위는 나중에 추가된 거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타일러는 계열성이나 계속성, 통합성을 이야기하지 매체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어떤 선생님 중에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이거 틀린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강의를 듣는 선생님 중에. 뭐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그렇죠. 다른 거 다 맞고 이거를 왜 틀렸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타일러가 매체를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지혜 선생님. 없죠? 이상하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아 그래 타일러는 교육 매체를 이야기했을 거야.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3번이 이제 이게 3번이 틀렸는데 이건 맞을 거예요 라고 3번 넘어가는 거죠. 자, 이거 3번 틀렸습니다. 자, 예컨대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 목표 중심 모형을 제안할 때가 언제냐면 1950년대거든요. 1950년대는 매체가 교육 매체나 교육 공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매체 해봐야 무슨 매체밖에 없다? 칠판밖에 없습니다. 블랙보드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체라는 게 매체공학이라는 게 교육 매체나 교육 공학이 발달하기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뭐 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뭐로 판단할 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를 가지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 불렀어요? 교육과정 평가 모형에서 목표 달성 모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다 타일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5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15번까지는 작년 지방직 시험에 비교해 보면 15번까지는 작년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까지는 선생님들이 75점을 지금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16번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취향한 교육학생은 16번에서 이제 약간 걸렸어요. 16번에서 우리가 이제 언급하긴 했지만 이 학자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보일즈와 긴티스를 다룰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지방직 시험이나 국가직 시험에서 이 학자를 출제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한번 다루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 16번 같은 문제는 사례문을 보고 학자들을 뭐 해야 된다?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학자와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자, 역사 교과서의 자본가 집단의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룬답니다. 자,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창호 선생님, 이거 무슨 교육과정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보면 무슨 교육과정이 지금 드러났어요?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한 교육과정을 쓱 넣어놨어요. 그 다음 노동자들의 기여는 언급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쓱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이잖아요. 의도적으로 교과서를 진술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배 집단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넣어둔 거를 잠재적 교육과정, 무슨 교육과정?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학습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을 볼 때 의식적으로 이거 너무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한 교육과정만 넣은 거 아니야? 이거 노동자 집단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았네. 이렇게 잠재적 교육과정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커리큘럼,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넣어두었던 거.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학자를 물은 게 아니라 이 사례문에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물었다면 이 교육과정의 답은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사례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입니다. 자, 일단 드리븐입니다. 아니에요. 드리븐은 사회적 규범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하고 드리븐하고 연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드리븐은 너무 낯설어요. 그렇죠? 기능론자기도 합니다. 이미 내용은 갈등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 일단은 기능론자입니다. 자, 프레이리 실천적 민중교육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친북의 문화, 은행 저금식 교육, 문제제기식 교육을 이야기했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프레이리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건 보일즈와 긴티스입니다. 왜? 보일즈와 긴티스는 경제적 불평등 재생산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선지를 출제자가 아주 교묘하게 덫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애니언과 보일즈와 긴티스는 오랫동안 함께 연구한 공동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일즈와 긴티스는 두 사람 사이에 어디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냐면 보일즈와 긴티스는
애초부터 교육과정에 차별화가 있다. 즉 차별적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자본가 집단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 집단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아예 차별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차별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보일주와 퀸트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 이미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과 노동자 집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형태로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을 구분해내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진술된다. 이거는 애니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 분석과 우리 어디에서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좀 토요일 날 들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any on any call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any call, any on 기억나나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사례문에 만들어 내용의 텍스트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똑같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여기에 바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언입니다. 그래서 보일즈와 친티스는 애초부터 차별적 교육과정, 자본가 집단에게는 그래서 보일즈와 친티스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이들만 들어가고 남자 아이들 중에서도 귀족 계층의 남자 아이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상업학교로 간다고 제가 아예 교육과정이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아예 차별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애니언은 교육과정 내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기능한다 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6번부터 선생님들이 이거 뭐지 누굴까 이렇게 되게 고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은 애니언입니다. 교육과정의 분석이나 미시적 접근 혹은 갈등론에서 애니언은 아주 중요한 학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학자는 이제 보일즈와 친티스인데 조금 이제 지명도가 떨어지는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지는 학자를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애니언은 답은 아니었고 애니언에 관련된 진술이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애니언을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자가 애니언 전공자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쪽 관련 전공자거나. 17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거하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었다면 보일즈와 틴시스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 프레일이 그다음 드리븐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소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선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셔야 됩니다. 17번으로 갑니다.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6번에서 약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17번은 비교적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획일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원화를 추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양성과 차이, 다원화, 다원주의, 다양성, 차이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 그래서 국가 주도에서 이제 학교 수준까지 교육 과정의 체제가 내려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책임 경영 강조된다 연결했었잖아요.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건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뭐죠? 객관주의 혹은 뭐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의 상대성, 그 다음 보편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그래서 상대성,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4번)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는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한다고 본다. 이거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뚜렷하게 모더니즘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이 이제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가장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 국가직 시험에서도 이제 그 슐만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18번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아예 소거도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해버렸어요. 18번은 100% 완벽하게 변별을 위한, 그러니까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위한 완전히 의도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례문도 없어요. 모르면 그냥 틀리는 아예 크로스에
가 분류한 참여의 장애 요인. 그런데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크로스만 제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의 장애 요인들을 제안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크로스를 유독 데리고 왔습니다. 크로스보다 더 중요한 학자가 있어요. 더 많이 언급되는 학자가 있는데 크로스가 아니라 다른 학자가 아니라 이제 크로스를 또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18번은 해설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사례문에서 뭔가 우리가 해석해내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8번은 그냥 모르면 틀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100점을 만들기 어려운, 그렇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18번만 틀리고 나머지를 만약에 잘 풀었다면 이제 95점이 최대점이 되겠죠. 18번은 알면 맞추겠지만, 알면 맞추는데 또 선지도 또 되게 조금 어렵게 애매하게 진술해 두긴 했습니다. 자, 크로스가 분류한 세 가지 요인인데, 크로스가 분류한 평생 학습의 평생교육에 참여해서 장애 요인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 성, 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은 상황적 요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18번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르면 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어떤 상황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건강이 어려워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참여하기 어렵겠죠. 상황적 요인. 자, 두 번째는 성향적 요인. 성향적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평생교육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질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질적은 성향입니다. 성향. 그래서 상성구라고 기억하는데 상황 그다음 성향적 요인입니다. 자, 그다음 구는 뭐냐면 구조적이거든요. 구조적.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기관적이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조적, 기관적. 여기서 정보적 요인은 상황적 요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루스가 크게 분류한 상황, 그다음 성향, 기질, 그다음 기관 혹은 구조적 요인 외에 정보적 요인은 상황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 못해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거든요. 평생교육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생님들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세상에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이렇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얘는 큰 분류가 아니라 상황적 요인 안에 포함이 되는 요인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상성부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냥 모르면 조금 틀릴 수 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조금 쉽게 선지를 찍기가, 분류해내기가, 선택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18번 맞춘 선생님 계십니까? 찍었는데 맞았다. 찍었는데 맞으셨어요. 네. 창우 선생님 평소에 실전 모의고사 찍었을 때는 많이 틀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찍어서 맞으셨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뱅크스.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베넷과 뱅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뱅크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뱅크스가 이야기했던 교육과정 접근법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18번도 크로스의 문제를 그렇게 냈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18번은 애초부터 아예 모르면 틀리는 문제고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19번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뱅크스가 이야기했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그렇죠? 접근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원래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기여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여적 접근 맞아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부 변사라고 이야기해. 우리 기부천사
있죠. 기부천사. 기부천사 말고 기부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기여적 접근, 그다음 이 부가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변은요. 변혁적 접근에 해당하고요. 사는 사회적 활동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을 기부변사, 기여적 접근, 부가적 접근, 그다음 변혁적 접근, 사회활동적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진 않았어요. 뱅크스의 교육과정 요인 5가지를 다루었지 이 4가지 접근을 다루진 않았는데 그 19번 문제 뱅크스의 4가지 접근을 물어 제가 헉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이거 선생님들이 잘 풀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여적 접근, 변혁적 접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접근? 동화주의 접근이 나옵니다. 이게 틀렸죠. 기본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동화주의 접근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다문화 교육은 다원주의를 토대로 합니다. 다문화주의나 동화주의적 접근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화주의 정책을 써요? 다문화주의 정책을 써요? 동화주의 정책을 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멜팅 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다인종들이 미국 안에 다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다문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강의 시간에 사례도 들었죠. 스테인드 글라스, 샐러드 볼 같은 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권에서 온 아이들, 터키 같은 아이들한테는 이슬람 경전을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다문화는 소수민족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소수민족의 문화를 뭐 해주는 거죠? 존중해주고 모든 문화들이 공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동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문화, 주류 문화 안으로 다 녹여내는 게 동화주의거든요. 너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 다 동화주의입니다. 그래서 동화주의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뱅크스에서 다문화 교육이 할 때 동화주의 보고 동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교육과 맞지 않은 접근이잖아.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답은 3번입니다. 19번은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의 교육과정 접근법을 묻긴 했지만 선지를 보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고 우리 단톡방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3개의 문제가 마음에 좀 걸린다.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가나에 들어갈 자유학 퀴즈에 관한 내용이죠. 수업. 그래서 학생 참여, 그 다음 체험활동, 그렇죠. 그래서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련해서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이나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이 관련해서 법령으로 출제했는데 이번 교육학 지방직 시험에서 교육관계법은 우리 국가직 시험의 교육관계법처럼 크게 어렵지 않게 교육관계법을 출제를 했고요. 이번에 6월 22일 날 있었던 지방직 시험의 특이점은 뭐였어요? 뭐가 하나 깨졌냐면 최근 2년간 영역별 한 문제 혹은 2문제씩 되게 균형 있게 출제가 됐거든요. 교육관계법은 동일하게 2문제만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직 시험에서는 교육관계법이 약간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잖아요. 이번에는 되게 쉬운 문제가 출제돼요. 국가직에서도 쉽게 관계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이점 뭐냐면 균형이 깨졌어요. 예전에는 관계법이 많아서 균형을 깨뜨렸는데 이번에는 교육행정에서 비대하게 출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제 혹은 2문제 출제가 되었다가 이번에 교육행정 몇 문제 출제된지 혹시 카운팅 해보셨어요?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았는데 교육행정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다 거의 2문제씩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담 같은 데서 빼고 평가 같은 데서 한 문제만 출제가 되고 그다음 교육 방법이 공학에서도 한 문제만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교육행정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은 조금 깨진 시험이었다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역별로는 교육행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간단하게나마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를 좀 들여다보고 출제했던 내용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개월, 11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까지 오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으셨고 그다음 이번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또
선생님의 앞으로의 진로나 계획이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강의를 들은 선생님 중에는 이제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지방직 시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역별로 다루었던 개념이나 이론을 꼼꼼하게 그냥 잘 정리했던 선생님들은 80점에서 90점 혹은 95점 정도의 안정적인 점수를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두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점수가 100점이 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사실은 16번에 나왔던 크로스와 같은 학자를 위해서 교육학개론에 더 많은 학자들을 암기하고 하는 건 저는 좀 무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영역별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구조화해서 정리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85점 이상, 90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나머지 학자들은 조금씩 덧붙여가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옳지 않을까. 매년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은,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크로스를 내든 크리스를 내든 내가 원하는 학자를 내버리면 이제 뭐 그 학자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학자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정도의 좀 초점을 두고, 그런 방향성을 두고 2025년도를 준비하신다면 선생님들이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고득점의 개념이라는 게 뭐 90점 이상이면 그래도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개월, 12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들을 좀 반추해 보시면서, 또 이제 이번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갈리긴 하겠지만,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지금 해왔던 공부의 시간과 과정들이 결국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게 채워졌던 시간이었다라는 걸 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주의에 빠지면 결과가 이러니까 나는 지난 시간이 별로였어 라고 우리가 쉽게 나의 시간들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지난 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내가 지난 했던 시간들을 열심히 했으니까 성실하게 했던 시간들을 충분히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어떻게 계획을 할지 좀 건강하게 선생님들의 삶을 잘 계획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방직 시험의 해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커리큘럼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추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또 여기 나오셔서 강의를 듣고 또 정리해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2024년도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진로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의 시간이 더 건강한 시간들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